네, 안녕하십니까. 컴퓨터 시스템 운용교사 기출풀이 2교시 담당을 맡은 임호용입니다. 네, 그럼 기출풀이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네, 크게 망분리, 해밍코드, 그리고 ISMP, 정보 시스템 감리, 그리고 랜쉐어링, 디도스, 즉 네트워크랑 소프트웨어 공학, 보안, 이런 문제 풀로 이제 구성이 된 교시입니다. 네, 첫 번째로 망분리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문제였습니다. 망분리의 개념, 그리고 원칙, 구축 유형별 특징을 비교를 하고 이러한 망분리 방식의 장단점을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출제되는 배경으로는 금융권, 핀테크 업계에서 주장하는 망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이 있으며 이번에 코로나19로 확산되는 비대면, 재택근무 활성화로 인해서 망분리에 대한 규제 완화가 요구사항이 증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망분리는 외부 인터넷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과 내부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서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망에 대한 차단 조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망 분리의 원칙은 크게 단말기, 통신, 데이터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데요. 단말기 측면에서는 PC의 보안 관리, 보조기억 장치 관리 원칙이 있고, 통신에는 패치 관리 시스템, 즉 PMS가 있고, 네트워크 접근 제어, NAC가 있으며, 프린터 등 주변 기기 운영에 대한 원칙이 있고, 무선랜을 사용할 때 보안 대책을 강구하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는 인터넷 메일 사용과 망간 자료 전송 교환 체계 시스템을 사용을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러한 망분리 원칙에 의거해서 망분리의 구축 유형은 크게 물리적, 논리적인 구축이 있고 이러한 논리적인 구축에서는 또 세부적으로 서버 베이스드인 SBC 그리고 클라이언트 사이드인 CBC 방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망분리 구축 유형의 특징 비교 설명인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망분리의 구축 유형은 크게 물리적 망분리, 논리적 망분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리적 망분리는 2대 이상의 PC를 각각 외부망, 내부망에 할당해서 망을 분리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논리적 망분리는 컴퓨터 한 대에 가상 머신을 구축을 해서 내부 전산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논리적 망분리의 세부 유형인 SBC, CBC에 대한 구축 특징입니다. SBC는 서버에 가상 영역을 두어서 업무는 서버에서 수행을 하고 사용자 PC는 이러한 서버에서 출력되는 디스플레이 혹은 인풋 아웃풋 입출력만 수행을 하는 망분리 구축 유형입니다. 다음으로 CBC는 기존에 사용하던 PC에서 가상화를 시켜서 망을 분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운영체제에서 무료 가상 솔루션 같은 오라클 버추얼박스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가상화를 해서 망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망 분리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먼저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물리적인 망 분리는 완벽하게 망 분리를 수행할 수가 있고 보안 강화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인 망 분리는 추가 자원이 불필요하고 사용자 접근이 용이합니다. 그 이유로는 개인 PC에서 이러한 추가 자원의 할당 없이 개인 PC를 가지고 가상화를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SBC는 관리 편의성 증대를 예로 들 수 있고 개인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 편의성은 서버 컴퓨터에서 한 대로 전부 가상화를 시켜서 망을 분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인화 환경은 각
VM을 생성을 해서 사용자한테 할당을 하기 때문에 개인화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VDI나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와 약간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CBC는 구매 비용의 절감, 자원 활용을 장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업무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PC를 통해서 가상화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재 비용이 들지 않고 기존에 있던 컴퓨터를 사용해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 PC에 있는 CPU, 메모리, 그래픽카드, GPU 등 풍부한 가상 환경을 통해서 망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성 측면에서는 망분리의 장점이 있으나 단점도 존재합니다. 망분리의 단점을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 물리적 망분리는 이러한 네트워크의 회선의 증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물리적인 망분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PC를 2대 이상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2대 이상의 PC에서 각각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게 될 때는 물리적인 회선이 추가적으로 증설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교환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네트워크가 각 개별인 환경에서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망 교환 체계 등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통해서 자료를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논리적 망분리 방식의 단점으로는 가상머신 환경과 프로그램 수정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가상머신 환경은 이러한 사용자 PC마다 가상머신의 환경을 개별적으로 구축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 사용자 PC마다 각각 다른 가상머신의 하이퍼바이저를 설치를 한다면은 이 하이퍼바이저 위에 돌아가는 가상머신은 서로 호환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상머신 환경이 상호 운영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수정은 하이퍼바이저 위에 버추얼 머신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은 아주 불가피한 상황에는 이 프로그램이 수정이 돼서 다시 재건 파일하고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SBC 같은 경우에는 높은 구매 비용과 네트워크 대역폭 확장의 단점이 예로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높은 구매 비용으로는 서버 컴퓨터를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고성능의 서버를 구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사양의 CPU, 고사양의 GPU 혹은 연산을 위한 GPGPU를 예를 들 수 있고 개인 PC 대비 보다 많은 메모리 그리고 ECC 메모리 등 서버 부품으로 구축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대역폭 확장인데요. 개인 PC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대역폭이 예를 들어서 100Mbps 혹은 1GBps 이런 다소 낮은 네트워크 대역폭을 사용해서도 망분리를 할 수 있으나 서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용자가 일시적으로 접속을 해서 가상 환경을 특히 망분리를 이용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한 번에 몰렸을 때 디스플레이 입출력 이런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도록 보다 높은 네트워크 대역폭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네트워크 대역폭의 확장 그리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구성하는 입장에서는 네트워크 추가 공사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CBC는 상이한 PC 환경과 저신뢰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상이한 PC 환경으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용자는 인텔 기반의 CPU, 어떤 사용자는 AMD 기반의 CPU 이런 CPU 특성에 따라서도 가상 머신이 구성되고 구동될 수 있는 환경이 달라질 수가 있고 OS 측면에서는 윈도우 혹은 유닉스 혹은 리눅스 이런 운영체제를 사용하면서 가상 머신이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서로 달라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서로 상이한 PC 환경에서는 가상 머신 즉 망분리가 수행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신뢰성인데요.
망분리를 개인 PC에서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사례가 없습니다. 즉, 사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망분리 유형은 낮은 신뢰성의 문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망분리 기술을 도입할 때 고려사항으로는 크게 물리적, 논리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첫째, 물리적인 망분리는 충분한 사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은 어떤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지가 않고 물리적인 PC나 네트워크 회선을 추가로 증설해서 연결하기 때문에 기술적 난이도는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충분히 검토가 된 기술을 사용을 할 때 선택을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논리적 망분리의 고려사항으로는 높은 보안성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외부 접속의 단말을 통합을 관리하거나 물리적 망분리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도 높은 보안성을 필요로 할 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망분리로 외부의 공격이나 침입을 차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은 내부인의 고의적인 정보 유출, 그리고 악성 코드 유입이나 블랙홀 취약점 등에 대해서 내부인의 철저한 관리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망분리의 문제는 보다 정확한 정의 혹은 법적 수행 근거 그리고 원칙을 제대로 작성을 해주시고 구축 유형 비교를 할 때 도식화를 포함해서 상세하게 작성을 해주시고 장단점으로 차별화를 해서 작성하신다면 보다 높은 점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해밍 코드에 관한 문제입니다. 해밍 코드가 이런 네트워크 계산 문제를 사실상 풀기는 좀 많이 어려웠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해밍 코드는 오류 제어의 측면에서 오류 정정에 속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해밍 코드는 선형 부호 방법으로 수신 측에서 오류가 발생한 비트를 찾아서 직접 오류를 수정하는 오류 정정 기법입니다. 네, 다음으로 해밍 코드의 구성으로는 해밍 코드와 페리티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해밍 코드는 데이터 비트 그리고 X와 연산, 페리티 비트수의 조건, 이 비트수의 조건에 따라서 페리티 비트수가 결정이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소 해밍 거리를 구성 요소로 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페리티 비트수의 조건인데요. 이의 피승은 데이터 비트수와 페리티 비트수를 더하고 여기에 1을 더한 것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즉, 이 문제에서 제시한 데이터 비트수가 4비트이기 때문에 P의 수는, 즉 P의 값은 페리티 비트 수는 3개가 되고 이러한 페리티 비트 수를 포함한 총 해밍 코드의 길이는 7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페리티 비트의 위치는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에 위치를 하게 되고요. 이러한 페리티의 종류는 홀수 페리티, 짝수 페리티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짝수 페리티로 예를 들었기 때문에 가정을 했기 때문에 짝수 페리티를 사용해서 변환과 오류 정정 그리고 어떻게 오류를 정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른 해밍 코드의 변환 과정으로는 첫 번째로 페리티 비트의 위치를 정합니다. 그 다음으로 페리티 비트의 규칙을 결정을 하고요. 다음으로 데이터 비트를 할당하고 페리티 비트 계산을 하고 페리티 비트에 할당하는 과정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리티 비트의 위치는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로 위치를 결정을 하고 페리티 비트의 규칙을 결정을 할 때는 짝수 페리티가 되도록 P1의 비트 값을 결정을 하고 다음으로 비트 번호가 3, 6, 7인 비트를 검사를 하고 세 번째로는 비트 번호가 5, 6, 7인 곳을 검사를 해서 각각 페리티 비트가 페리티 1, 페리티 2, 페리티 3가 되도록 비트 값을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데이터 비트 할당은 4비트로 1001로 가정을 한
것에 대해서 순서대로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비트에는 1, 다섯 번째 비트에는 0, 여섯 번째 비트에는 0, 일곱 번째 비트에는 1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각 비트 3, 5, 6, 7 순으로 4비트인 1, 0, 0, 1을 각각 할당합니다. 패리티 비트 계산을 할 때는 여기서 XOR 연산을 사용합니다. 데이터 비트에 할당된 세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비트가 각각 1, 0, 1이므로 패리티 비트 첫 번째 값은 0이 됩니다. 다음으로 3, 6, 7번 비트가 각각 1, 0, 1이므로 P2의 값은 0이 되고요. 5, 6, 7의 비트가 각각 0, 0, 1이므로 패리티 비트 네 번째 값은 1이 됩니다. 다음으로 패리티 비트에 할당을 하는데요. P1에 대해서 0을 할당하고 P2에 대해서 0을 할당하고 P4에 대해서 1을 할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출된 전체 해밍 코드는 100, 1100이 됩니다. 다음으로 해밍 코드의 정정 과정과 정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밍 코드의 정정 과정으로는 크게 변화 확인과 오류 확인과 수정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변화된 것을 확인하는 것은 해밍 코드에 변화가 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다음으로 신드롬을 생성을 하고요. 오류 위치에 대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직접적인 오류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정 과정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정정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은 해밍 코드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신 측에서는 제 해밍 코드가 생성된 100, 1100의 데이터를 송신을 하는데 수신 측에서는 110, 1100으로 데이터를 수신을 하는 것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수신 측에서 잘못 받았기 때문에 전송 시에 데이터 변환으로 인해서 수신 오류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신드롬 생성인데요. 신드롬 표 생성 규칙에 따르는 신드롬을 생성을 합니다. 데이터 비트는 1001이었고요. 패리티 비트는 001이었습니다. 이러한 각 신드롬에 대해서 계산식을 통해 계산을 하는데요. 이때 계산을 할 때는 물론 XOR 연산을 통해서 수행을 합니다. 이러한 신드롬의 계산에 따른 계산은 각 결과로는 111이므로 신드롬 표에서 매치가 되는 오류 패턴과 위치를 확인을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신드롬 표를 통해서 오류 위치를 확인을 하는데요. 앞서 신드롬에서 생성을 할 때 결과가 111이었습니다. 그래서 S1, S2, S3에 있는 값인 111을 찾아서 오류 패턴에 위치한 값을 확인합니다. 신드롬의 각 S1, S2, S3가 1일 때는 오류 패턴이 여섯 번째 위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류 위치는 여섯 번째를 들 수 있고 송신 비트와 수신 비트로 한 번 더 검증을 하게 되면은 해당 수신 비트가 여섯 번째가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서 1로 수신한 데이터를 0으로 정정을 해서 오류를 정정합니다. 이러한 오류 위치를 확인하는 정정하는 메커니즘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해밍 코드의 활용 사례로는 크게 디스크와 메모리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디스크에서는 SSD에 컨트롤러에 탑재가 돼서 에러를 정정하는 ECC 기능이 탑재가 되어서 오류를 보완하고 수정하고 정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레이드 2에서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에러를 체크를 하고 수정을 위해서 해밍 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모리 측면에서는 서버에 탑재되는 ECC 메모리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러한 ECC 메모리는 싱글 비트 오류에 의해서 메모리에 대한 연령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메모리가 크게 일반적으로 딥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칩이 8개로 구성이 되지만 ECC 메모리는 이러한 메모리 칩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서 한 면에 9개인 메모리 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데이터 은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오류 수정을 위해서 해밍코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해밍코드가 고득점을 맞으시려면은 이게 어떤 기법으로 분류가 되는지, 그리고 이런 구성 변환 과정이나 정정 과정, 그리고 정정 방법을 정확하고 가독성 있게 작성을 해주시면 고득점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정보 시스템 마스터 플랜, 즉 ISMP에 대한 질문입니다. 크게 3가지로 물어보는데요. 첫 번째는 ISMP의 정의, 두 번째로는 ISMP의 수행 단계, 세 번째로는 ISP 방법론과의 차이점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ISMP의 정의는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의 상세 분석, RFP 마련을 위해 현황과 요구사항을 분석을 하고 기능 점수 도출 수준까지 상세하게 기술을 해서 구축 전략과 이행 계획을 수립하는 활동입니다. 이런 ISMP는 여러 참조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요. 크게 FASM, 이런 EA와 관련된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정보화 계획과 아키텍처 수립을 하고 MBT 방법론이라고 해서 업무 전략을 정의를 하고 이러한 목표 아키텍처 계획과 구현을 수행하는 활동, 커뮤니케이션 이런 방법들을 집대성한 방법론을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세스 측면에서는 ISO 12207을 참조를 해서 이런 수행 단계를 참조를 하고 있고요. 상세화로는 IFPUG, 인터내셔널 펑션 포인트에 관한 그룹에서 발행을 했던 정보 시스템 규모와 예산을 측정하는 활동을 상세히 하는 것을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ISMP의 수행 단계로는 첫 번째, 프로젝트의 착수, 참여자 결정, 두 번째로는 정보 시스템 방향성 수립, 세 번째로는 업무와 정보 기술의 요건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네 번째, 정보 시스템의 구조와 요건을 정의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정보 시스템의 구축 사업에 대해 이행 방안을 수립을 합니다. 이렇게 크게 사전 준비, 수립과 분석, 구체화의 단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세 활동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첫 번째, 프로젝트 착수, 참여자 결정에는 경영진의 지원 조직, 프로젝트 수행 조직 편성, 프로젝트 계획 수립 등의 상세 수행 활동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보 시스템 방향성 수립에서는 정보화 전략에 대한 검토, 벤치마킹 분석, 정보 시스템의 추진 범위와 방향을 정의를 하고 이러한 정보 시스템의 구현될 범위와 방향을 검토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업무와 정보기술 요건 분석인데요. 이러한 업무와 정보기술의 현황을 분석을 하고 업무 요건을 분석을 한 다음에 이러한 업무 요건에 대해서 어떤 정보기술에 대해서 구현이 되어야 되는지 요건을 분석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요건이 분석된 사항들에 대해서 검토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네 번째로 정보 시스템의 구조, 요건 정의 단계, 수행 단계입니다. 이러한 상세 수행 활동에서는 정보 시스템의 아키텍처 정의, 요건 간 이행의 연관성을 분석을 하고 요건 기술서를 작성한 다음에 검토를 하는 수행 단계 활동이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정보 시스템의 구축 사업 이행 방안 수립입니다. 이러한 상세 수행 활동으로는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계획의 수립, 분리발주의 가능성에 대한 평가, 정보 시스템 예산 수립, RFP 작성, 구축 업체의 선정, 그리고 평가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ISMP는 반복적으로 여러 번 수행이 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사업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딱 한 번의 사이클로만 수행을 합니다. 다음으로 ISP 방법론과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ISMP와 ISP의 관계는 정보와 사업에 대한 도출을 목표로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ISMP는 특정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고 ISP는 전사 정보 시스템을 포괄을 합니다. 이러한 관계의 차이점으로 인해서 목적과 범위 등 많은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ISMP의 목적으로는 시스템의 기능적 요구사항 상세화, ISP는 경영 전략과 정보 전략 연계의 목적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구축되는 범위는 ISMP는 단위 프로젝트 혹은 프로젝트 묶음이 될 수 있고 ISP는 전사, 서비스, 부서 등의 정보화 전략 사업의 범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요 활동, 산출물, 환경 분석 활동, 업무 정보 시스템 분석, 설계 대상, 제안 요청서의 상세화 수준까지 다양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ISMP와 ISP는 각 사업 간의 수행 단계에서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단계 간 대응을 위해서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수행 ISMP와 ISP 사업 수행 간 단계를 대응을 통한 차이점을 말씀드리면은 ISP 대비 ISMP에 대한 수행 내용으로 첫 번째, 경영, 정보기술의 환경 분석 활동이 제어됩니다. 두 번째로는 일괄적으로 ISP의 3수준에 대해서 준해서 수행을 하고 연계를 하게 되고요. 이런 미러 모델 설계 같은 경우에 ISP에서 수행이 되게 되는데 ISMP에 상응하는 것은 정보 시스템의 구조 및 요건 정의이고 이러한 것은 ISP에서 이미 수행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따라서 ISMP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행계획 수립 같은 경우에는 세부 수행 활동명은 다를 수가 있으나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활동 내용은 ISP와 유사합니다. 이외에도 수행 활동에 대한 가중치나 이런 정보 시스템 구축, 난이도 보정 개수를 통해서 보다 정교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ISMP를 풀어나갈 때는 수행 단계에서 흔히 외우고 두음으로 외우는 답안지보다는 보다 정확한 내용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정보 시스템 감리 프레임워크에 대한 질문입니다. 감리 점검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정보 시스템 개발인 경우라고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시스템 개발에 대한 정보 시스템 감리 점검 프레임워크를 일단락에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물어보는 것은 구조적, 정보공학적 개발 모델과 객체지향, 컴포넌트 기반의 개발 모델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감리 시점과 감리 영역을 설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감리 시점과 감리 영역이 답안 작성하실 때 잘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X축에는 감리 시점, Y축에는 감리 영역이 있는데요. 이러한 감리 시점, 감리 영역에 따른 시스템 개발의 단계별 그리고 어떤 감리 영역이 있는지 정확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 정보공학적 개발 모델의 감리 시점과 감리 영역은 크게 감리 시점으로는 분석, 설계, 구현, 시험, 전개로 시점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감리 프레임워크 상에서 구조적, 정보공학적 개발 모델은 위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분석, 설계, 구현, 시험, 전개 이 5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객체지향 컴포넌트 기반 모델은 밑에 있는 요구 분석, 분석 설계, 구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 정보공학적 개발 모델에서의 감리 시점 분석에서 감리 영역은 시스템 아키텍처, 응용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이런 감리 영역을 가지고 있고요. 설계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아키텍처, 응용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구현도 똑같은 감리 영역을 가지고 있고
시험에서는 시험 활동이라는 감리 영역이 있고 전개에서는 운영 중기 감리 영역이 있습니다. 네, 객체 지향 컴포넌트 기반의 개발 모델도 약간 구조적과 정보공학적 개발 모델과 어느 내용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차이가 나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차이점으로는 먼저 감리 시점에서 요구 분석, 분석 설계라는 명칭부터 차이가 나고 이제 감리 영역에서 시스템 아키텍처, 응용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는 모두 구조적 정보과학적 개발 모델과 동일하지만 이제 수행 내용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 수행 내용의 차이로는 요구상의 도출하고 분석이 있고 그리고 상위 수준의 시스템 아키텍처를 정의를 하고 이러한 점검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요구 분석 응용 시스템에서 유즈 케이스의 모형 정의, 분석 클래스 도출 이런 부분들이 구조적 정보공학적 개발 모델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 분석 데이터베이스에서 상세 수행 내용으로는 개념적 수준의 엔티티 클래스에 대한 도출을 점검을 합니다. 다음으로 분석, 설계 감리 시점에서의 시스템 아키텍처의 감리 영역은 프로토타이핑 등 기술 검증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스템 아키텍처의 적정하게 설계가 됐는지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응용 시스템에서는 시스템 기능에 대해서 유즈 케이스 모형 혹은 클래스가 충분하게 정제가 됐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유즈 케이스 모형이나 클래스를 기반으로 해서 시스템이 구현 가능한 수준으로 상세하게 설계됐는지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엔티티 클래스가 충분히 정제가 됐는지 확인을 하고 이런 데이터베이스의 상세 설계 그리고 초기 데이터의 구축, 전환을 위한 계획 수립 적정, 수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다음으로 구현의 감리 시점에서 응용 시스템으로는 컴포넌트, 도입, 개발에 의한 구현을 확인을 하고 데이터베이스 측면에서는 정합성이 확보가 됐는지 점검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감리 영역에서는 특히 프레임워크상에서 품질 보증 활동과 사업 관리 영역이 공통이기 때문에 사단락에서는 이러한 공통 영역인 품질 보증 활동과 사업 관리의 감리 시점과 감리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품질 보증 활동의 감리 시점으로는 요구 분석, 설계, 구현, 시험, 전개 시점이 있고요. 사업 관리로는 착수 계획, 실행 통제, 종료의 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각 감리 영역들은 1년에 감리 프레임워크 상의 Z축인 절차, 산출물, 서비스를 기준으로 점검이 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감리 문제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시다면 들어가시지 않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다음으로 랜시어링에 대한 문제입니다. 문제 내용은 공공 안전망이 단서가 붙었고요. 이러한 랜시어링의 목적과 기술 방식을 각각 설명을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랜시어링 같은 경우에는 PSAT, ATM, ATR을 모두 AT 기반의 대역을 사용하는데요. 이러한 700MHz의 대역을 사용할 때는 간섭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망간의 간섭을 제거를 하는 기술이고 이러한 랜시어링은 서비스 커버리지의 확장의 제약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 간 무선 액세스의 자원을 공유하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랜시어링이 필요한 이유로는 크게 서비스 측면과 인프라 측면의 필요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서비스 측면에서는 서비스의 연계, 그 다음으로는 확장에 대해서 필요로 할 수 있고요. 인프라 측면에서는 각 인프라 간의 연계, 그리고 인프라의 공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러한 필요성에 도출된 랜시어링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비스 측면에서의 목적인데요. 크게 연계와 확장을 나눴습니다. 연계 측면에서는 서비스의 효율적인 사용,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반의 인프라 연계, 그리고 백업 서비스의 연계로 목적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확장 측면에서는 다른 서비스와의 확장, 그리고 운영 관제, 확장, 그리고 통합 관리를 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공공망에 대한 통합입니다. 이러한 공공망의 통합 같은 경우에는 이번 5월 달에 발표가 된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의 핵심 기술인 랜셔링으로서 이러한 통합 운영 서비스로 일괄 관리의 서비스 측면의 목적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인프라 측면에서의 목적인데요. 인프라 측면에서는 크게 연계와 공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연계 측면에서 인프라 측면의 목적으로는 서비스의 연속성, 주파수 간섭의 최소화, 그리고 백업망 연계를 들 수 있겠습니다. 서비스 연속성으로는 PSAT, LTEM, LTE-R 등 망 연계를 통해서 통신 서비스의 지연을 최소화를 하고요. 주파수 간섭의 최소화로는 이러한 가드밴드 이런 확보로 통신망 주파수 간 간섭의 최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업망 연계로는 이런 PSAT, LTE 기반의 망이 장애가 발생할 시에 이러한 장애를 대응하기 위해서 페일오버를 위해서 상용망을 백업망으로 사용을 하고 연계를 하는 목적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유 측면에서 주파수 공유, 그리고 공공기관 활용, 그리고 재난의 실시간 대응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파수 공유로는 700MHz의 대역의 LTE 기반 인프라에 대해 주파수를 공유를 하고요. 공공기관의 활용으로는 각 군부대 등 기관에서 연락체계를 구축을 하고 사용하는 목적으로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난 실시간 대응으로는 각종 재난 상황에서 광범위하게 지역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예로 들면은 봄철에 약간 강원도 쪽에서 산불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산불 화재에도 재난에 실시간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공유의 방식으로는 사이트, 마스트, 랜, 코어 네트워크의 시어링이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랜 시어링의 기술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랜 시어링의 기술 방식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멀티 오퍼레이션 랜과 멀티 오퍼레이터 코어 네트워크, 그리고 게이트웨이 기반의 코어 네트워크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멀티플 오퍼레이터 랜으로는 무선 캐리어를 제외를 하고 랜 모든 것이 둘 이상의 사업자 간에 공유되는 랜 쉐어링 기술입니다. 여기서 공유가 되는 부분은 EMB, 노드가 이제 공유가 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MOLN의 특징으로는 오퍼레이터들이 고유 주파수 대역을 계속 사용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멀티플 오퍼레이터 코어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에 대한 정의는 둘 이상의 코어 네트워크가 동일한 랜과 캐리어를 공유하는 랜 쉐어링 기술입니다. MOLN과 비교를 했을 때 EMB가 쉐어되는 건 똑같지만 이러한 뒤에 MME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쉐어가 되고 있습니다. MOLN과 비교했을 때는 각기 다른 오퍼레이터였지만 이러한 것도 MME도 쉐어가 돼서 네트워크를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게이트웨이의 코어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입니다. MOCN에 더해서 핵심 네트워크인 MME, 소프트웨어 게이트웨이까지 공유하는 랜 쉐어링 기술입니다. 앞서 MOCN에서는 이제 EMB랑 셀 주파수 제어기 쉐어드가 됐지만 이런 코어 네트워크 이런 부분도 게이트웨이 코어 네트워크에서는 쉐어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게이트웨이까지 쉐어가 돼버리게 된다면은 유연성이 다소 떨어질 수가 있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기술 방식을 비교를 사달락으로 작성을 해주시면은 보다 고득점을 맞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디도스 공격에 대한 사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공격에 대해서 이제 공격 사례가 이제 그림이 주어지고 이 그림을 토대로 어떤 공격인지 개념을 설명을 하고 어떤 공격인지 설명을 하는 것과 이러한 공격 기법에 대해서 보안 대책을 설명하고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의 유형은 약간 정보보안 기사에서 주어지는 문제와 약간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 기법의 개념으로는 공격자가 IP를 변조를 수행을 해서 타겟의 IP로 변조를 해서 데이터를 보내는 공격인데요. 이런 공격은 랜드 어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랜드 어택은 타겟의 IP 주소를 클라이언트가 공격하는 사람이 IP 스푸핑을 통해서 IP를 변조를 해서 서버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공격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도스 서비스 거부 공격에 대해서 크게 개요로는 어플리케이션의 레벨, 프로토콜의 레벨, 네트워크 레벨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랜드 어택은 프로토콜 레벨에서 구분이 되는 공격입니다. 이러한 디도스의 정의는 커맨드 앤 CNC 서버와 네트워크에 분산되어 있는 많은 에이전트들이 공격 대상에 동시에 과도한 네트워크 트래픽, 서비스 요청을 발생시키는 공격 기법입니다. 최근 GitHub의 사이트 장애와 유럽은행 등의 지속적인 공격이 되고 서비스 다운이 되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공격 기법의 개념과 공격 기법을 설명을 드리면은 위 사례 공격 기법의 개념으로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격자가 타겟 IP 주소를 변경한 심피킷을 보내서 타겟 시스템이 응답을 무한반복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은 타겟이 리스폰스를 해줘야 되는데 이 리스폰스를 해주는 IP가 자기 자신인 IP 주소인 겁니다. 그래서 계속 루핑이 되거나 혹은 빈 세션을 계속 만들어내서 이런 시스템에 있는 버퍼가 가득 찰 때까지 계속 무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한 반복이 되다 보면은 시스템이 버퍼가 가득 차서 서비스가 서비스 제공이 불능이 되는 상태까지 갈 수 있게 되는 디도스 공격 기법입니다. 네, 이러한 사례 공격 기법은 구체적으로 랜드 어택, 로컬 에리아 네트워크 디나이어 어택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이러한 판단을 한 이유로는 이 위의 그림에서 소스 IP is spoofed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 단어를 보고 판단을 했고요. 스푸프된 IP 주소와 타겟 IP 주소와 일치했습니다. 네, 위 사례 공격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크게 공격자는 타깃이 되는 서버의 IP 주소를 획득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타겟 IP로 소스 IP에 대해서 스푸핑을 수행을 하고요. 다음으로 소스와 데스티네이션 IP가 같은 데이터를 전송을 합니다.
이렇게 서버 타겟에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되면은 타겟 시스템은 소스 IP가 자기 자신의 IP가 되기 때문에 계속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를 반복을 합니다. 이런 반복을 하면서 무의미한 세션을 생성을 하고 결론적으로는 버퍼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메모리 엑시디드 현상이 발생이 되면은 시스템이 다운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서비스가 마비가 되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네, 이러한 공격 기법에 대한 보안 대책으로는 크게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안 대책을 꾸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관리적 측면에서의 보안 대책으로는 시스템과 조직, 정책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시스템적인 구분으로는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네트워크의 현황을 분석을 수행을 하고요. 조직, 정책적인 구분 측면에서 보안 대책으로는 이러한 디도스 공격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구성을 하거나 보안 계획의 수립 혹은 이러한 보안 안전 조치가 제대로 수행되는지 주기적인 활동을 통해서 디도스 공격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활동을 수행을 합니다. 이러한 디도스 공격 대응을 위해서 조직의 내외부에 가이드라인과 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물리적 측면에서의 보안 대책인데요. 이러한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장비와 네트워크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장비의 측면에서는 이런 구형 장비, 이러한 장비들은 교체를 통해서 랜더 어택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겠고요. 네트워크는 스크러빙 센터 등 활용을 해서 이러한 디도스 공격에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세 번째 기술적 측면에서의 보안 대책은 크게 인증과 데이터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인증 측면에서는 트러스트 인증의 해제를 통해서 이런 IP 기반의 인증 방법을 해제를 통해서 더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겠고요. 접근 지역 목록 ACL 활용은 이러한 네트워크가 접근이 가능한 목록을 관리를 합니다. 데이터 측면에서는 패킷 차단, 다른 OSI 7 레이어 상의 다른 계층의 방어, 그리고 임계치 설정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패킷 차단으로는 소스 IP와 데스티네이션의 IP가 동일한 패킷은 차단을 하는 방법으로 보안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계층의 방어들은 이러한 IP 계층이 3계층이기 때문에 이런 계층을 제외한 다른 나머지들의 계층에 대해서도 이러한 공격이 유사하거나 응용돼서 수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른 계층에 대해서 응용되는 공격에 대해서도 방어 대책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네, 세 번째로 임계치 설정은 패킷의 스레스홀드, 임계치 설정을 통해서 일정 패킷 이상의 이제 유입이 된다고 하면은 차단을 해버리는 것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버퍼 오버플로우가 발생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버퍼 사이즈 조절을 통해서 시스템의 일시적인 대응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버퍼 사이즈 조절 같은 경우에는 임시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버퍼 오버플로우가 발생이 되기 전에 이런 조치들을 모두 다 취해져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방어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위사례 공격 기법이 다른 유사한 공격 기법과 차이점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TCP의 심플러딩과 스머프 어택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비교 설명해 주시면 보다 고득점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그림이 제시를 했던 이 그림이 어떤 공격인지를 아셔야 이 문제를 들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격 기법에 대해서 보안 대책을 풍부하게 작성을 잘 해주시고 유사한 공격 기법을 대해서 마지막 4단락에 비교를 해주시면은
보다 좋은 점수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